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미들섹스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소설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 책보다 더 좋았던 책은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단히 줄여서 인생책이라고 하는데, 인생책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늘 변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저의 최고의 인생책은 소설 분야에서 이 미들섹스라고 오늘 단정 짓겠습니다. 오늘 완독하고 난 후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책이 대단하길래 제가 인생책이라고 여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책의 물질적 외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의 459번, 460번으로 1, 2권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미들섹스라는 책은 예전에 출간이 되었다가 절판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절판되었다가 이렇게 다시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되어 재출간이 되었다는 것은 근래의 고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출판사에서 여겼기 때문에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시켜서 재출간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리즈물에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존속시켜 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점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가 좋게 평가받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책 전면을 보시면 꽃 한 다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뒤편을 보시면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사진이 있고 그 밑에 2003년 퓰리처상 수상작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양성 인간을 통해 되살아나는 현대의 신화 자아를 찾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쓰여져 있고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두 번 태어났다. 처음엔 여자아이로 사춘기로 접어든 1974년 8월 다시 한번 남자아이로 태어났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등을 다시 설명하자면 퓰리처상 수상작이고 최근에 뉴욕타임즈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에도 선정이 되었고 그만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양성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미들섹스라고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자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된 양성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겠구나 라고 이 책을 섣불리 단정 짓는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보다는 이 책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미국 이민자의 삶과 이민자 가족의 정착기, 그리고 미국의 시대상, 그리고 어떤 성에 대한 관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망에 대한 근원 등을 아주 잘 표현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제목과 이 책이 표방하는 큰 줄거리만 보고 이 책이 어떤 양성애자의 삶을 이야기한 책이구나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은 책의 중요하지만 일부입니다. 자, 이렇게 1, 2권으로 구성됐고 총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 2부에서는 터키에 거주했던 그리스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하여 정착하는 이야기가 1, 2부로 구성되어 있고 3, 4부는 이 책의 주인공이 여성으로 태어나 남성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 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책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책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름이 제프리 유제니디스고 유제니디스가 성이지 않습니까? 이 디스로 끝나는 이름은 그리스계가 많아요. 이름을 통해서라도 작가의 출생 이력이 일부 정보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책 날개를 펼치게 되면 작가에 대한 이력이 나옵니다. 1960년 미국 디트로이트 출생이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출신의 그리스계 이민 2세인 아버지와 영국 아일랜드계 어머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 이 문구를 통해서 이 소설은 작가의 인생 이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배경이 디트로이트고 그리스계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부계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최초의 장편소설은 버진 수어사이드는 이 미들섹스와 함께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시켜서 최근에 출시되었죠. 이것도 절판되었다가 재출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들섹스가 두 번째 장편소설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결혼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 역시 국내에 번역되었죠. 현재는 뉴욕대학교 창작 글쓰기 프로그램의 종신 교수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제프리 유제니디스는 미국의 매우 촉망받는 떠오르는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작가에 대한 이력은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럼 줄거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줄거리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격가지로 제가 자주 빠져나갈 거예요. 자, 이 책의 이야기는 오늘날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의 한 산악지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산악지대에는 부모를 잃은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남매는 결혼 정년기가 도달했는데 배우자감을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1922년 대략 이 정도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터키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계 사람들을 축출하려 했거나 아니면 학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공 가문의 조상인 두 남매는 그 학살을 피해서 미국행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 미국행 배에 올라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남매는 한 가지 치명적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 치명적 약속이 무엇인지는 스포라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상당히 치명적인 약속을 해버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뉴욕의 앨리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앨리스 섬은 미국 20세기 전반부를 다룬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이민자들의 수속 절차를 밟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앨리스 섬에 들어가서 이민 절차 수속을 받고 가까스로 통과하여 어디로 향하느냐? 디트로이트로 향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저기 5대5 인근 연안에 있죠.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 즉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물론 크라이슬러는 오늘날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에 있지만 어쨌거나 이 세 개의 빅3 자동차 업체도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이 5대5 연안을 끼기 때문에 뭐 철광석과 같은 물자의 수송이 원활하고 당시 흑인 노동자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유럽 이민 노동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디트로이트에 정착한 이 그리스계 이민 두 남매는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자동차 산업에는 이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은 노동자는 움직이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물품이 노동자에게 다가오면 노동자는 자기가 맡은 일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와 같은 생산 방식은 포드의 모델 T를 대량 생산하여 자동차의 가격을 확 낮추어서 자동차가 일상의 대중 소비재가 되어버린 그 혁명과도 같은 생산 방식이었죠. 그 생산 방식이 산업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지만 인간에게는 하나의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했어요. 즉 인간은 생산 방식의 소모품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폐해도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책에는 포드사의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곤 합니다. 그 부분은 이 책을 제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책이 어떤 양성애자의 삶을 나타내는 책이 아니라 미국의 20세기 전반부의 생활상을 아주 잘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173페이지에서 대략 178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책보다 더 잘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인문서적이나 역사서적이나 사회과학서적조차 하지 못한 것을 이 소설이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173에서 178페이지 그 부분을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더합니다. 줄거리 이야기하다 너무 많이 빠져나왔는데 어쨌거나 디트로이트에서 이 자동차 공장에 취직한 주인공 가문의 남매는 그렇게 어렵사리 미국 생활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대공황 시기가 도래했고 조금 후에는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와 같은 국가의 혼란 속에서 이 가족은 미국사의 변화에 맞춰서 어렵사리 계속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후손이 태어납니다.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과 딸은 역시 마찬가지로 20세기 미국사의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나름 백인 중산층의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유럽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의 정점을 찍게 되는 그 양성 인간의 출생 과정이 등장합니다. 왜 양성 인간이 태어나게 됐느냐 하면 근친상간 결혼 방식 때문이었어요. 즉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 지대에는 과거로부터 이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근친상간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근친상간의 유전적 요인이 주인공의 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났지만 출생 과정에서 양성인간이라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초창기는 이 여성으로 양육된 상태로 성장하게 되다가 드디어 10대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이 남자의 피할 수 없는 유전적 형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단순히 여자에서 남자로 형질이 변해가는 과정을 묘하고 성의 근원에 깔린 욕망의 단어와 인간의 심리에 작용하고 있는 사회가 강요하는 성에 대한 규정 등이 복합되어서 표현하곤 합니다. 자, 그 점을 제가 이 방송으로 다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본다면 이를테면 이런 표현 방식입니다. 주인공이 여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꾸만 동성 친구의 육체에 끌리게 됩니다. 동시에 사회적 영향 때문에 남성으로부터 유혹도 당합니다. 어느 날 남자가 자신을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주인공은 남자가 여성을 유혹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고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그런 계획을 짜는 종족에 속하는 운명이기 때문일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근원적 종족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자신도 모르게 알아차렸다는 부분이죠. 자, 그 점이 상당히 놀라운 표현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동성 친구와 남자가 어떤 육체적 연애 행각을 벌이는 장면에서 자신의 육체를 떠난 자신의 분신이 오히려 동성 친구 몸에 끌리는 장면도 묘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놀라웠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남자에 가까운 성적 정체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성적 정체성이 판정된 이후에도 지나온 여성이라는 기관이 부여받은 그 교육과 환경의 영향으로 남성으로서 전이 과정에 매우 혼란스러운 심적 고통을 드러냅니다. 자, 이런 것 등이 이 책을 아주 드높게 형성시키는데 일조하는데 누구든 어느 작가든 이러한 이야기는 서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술하는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한 작가마다 차별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그런 양갈래선자, 즉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선택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드러나는 심적의 근원적인 심리 상태를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낱 유튜버인 제가 이 위대한 작가의 서술 방식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줄거리는 대략 그런 식으로 해서 흘러갑니다. 자, 줄거리를 말하기도 매우 힘들어요. 결정적 스포가 이야기되면 안 되니까요. 줄거리 대충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직접 책을 읽게 되신다면 줄거리가 주는 스토리의 놀라운 점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저는 소설이 일반적으로 영화나 연극 이런 것보다도 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을 영원처럼 길게 늘어뜨려 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설이 가지는 아주 커다란 장점일 겁니다. 영화는 슬로우 비디오로 표현해봤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2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포라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한 사람의 과정이 나오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이는 행각을 아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 책이 아주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를 흥분시키는 소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좋았던 소설의 특징은 도입부는 그저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거대한 어떤 서사의 몰아침으로 인해서 독자를 흥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 책은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독자를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하고
중간중간에 정말 예기치 못한 장면들이 등장해서 그 독자가 책을 읽어나가게 하는 동력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자, 그런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고, 또 이 책은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아주 긴 소설입니다. 이런 긴 소설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독자는 굳이 이런 부분까지 써야 했을까, 불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작가는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독자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곤 하죠. 그러나 제가 이 책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 책은 어느 한 문장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다. 따라서 1000페이지 전체의 모든 내용 중에 빠뜨려야 할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나친 찬사는 제 방송을 보고 이 책을 읽게 되는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안기어 도리어 실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책은 스포도 이겨낼 수 있고 지나친 기대감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요소까지 이겨냈을 때 진정한 고전 중에 고전이 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두서없이 너무나 많은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계 이민자가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수십 년의 어떤 문화적 동질성을 겪어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치명적인 근친상간의 출생의 결함으로 태어난 양성애자가 겪는 삶에 대한 이야기, 이것 등을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펼쳐낸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쭉 직진함과 동시에 파생시켜서 군데군데 나타나는 미국의 20세기 역사의 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주제와 절묘하게 혼합되어 나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매번 촬영 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떠한 체계화된 대본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을 읽고 떠오르는 어떤 흥분된 지점과 제 뇌리 속에 각인된 지점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체계화된 것은 없지만 생생한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들섹스에 대해서 저의 두서없는 장황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 책과 동시에 출간된 버진 수어사이드도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그 책도 한번 조만간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저의 인생책 미들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